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다원 투표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범야권 대선구대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를 제시한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출마 동기로 밝힌 것은 기득권 양당이 간판 선수만 교체하는 정권 교체는 구적패, 신적패, 적패 교대만 반복할 뿐이다 라고 밝히면서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 설계,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근대적인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다라고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예. 네,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은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약속,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을 걸었고요. 그리고 만기 칠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핵심 전략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겠다.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이런 공약들도 같이 걸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중간 평가. 네,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여야 합의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확인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거 실제로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예. 네, 이거는 사실 예전에 전례가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예. 전례가 있어서 이게 재신임 국민투표를 물으려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아니면 해서.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결부시키겠다. 뭐 이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후보들 벌써부터 연대 방안을 내놓는 분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내 후보도 일제히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4년 전 선거에 재판이 된다. 단일화를 안 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승민 후보는 바른미래당을 안철수 대표랑 같이 했었죠. 잘 알고 애증 관계가 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합당까지는 넌센스다라고 밝히면서 DJP 연대처럼 세력 대 세력으로 연대해서 공동 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고요. 예.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이 종로 보궐선거에 안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거연합 방안을 밝혔습니다. 예, 네 명의 후보들이 또 각자 다른 방향의 그런 단일화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경선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 국민의힘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서버가 터졌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날 12시에 이미 17만 4,601명이 투표를 해서 30.9% 당원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12시에. 네, 예. MLB 파크, FM 코리아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투표 인증샷 올리는 것이 이어졌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모바일 투표 서버가 터졌다고 한다. 라면서 이 투표 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율 70%를 넘기면 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은 2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하고 3일, 4일에 당원 ARS 전화투표, 일반인 여론조사 실시 이걸 거쳐서 5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변수로는 책임 당원의 40%인 23만여 명이 지난 5월 말부터 9월 하순까지 새로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중에 절반이 20, 30, 40 세대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 인파 규모가 공교롭게도 민주당 3차 선거인단 그 규모가 24만 9천여 명이었거든요. 예. 비슷한데 그때처럼 또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막판에 이낙연 후보의 약진이 뚜렷하게 났기 때문에 또 이를 유입된 것이 또 국민의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예. 개인의 선택이고 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운을 기원할 뿐이고요. 이준석 대표랑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운을 기원한다. 예. 자꾸 압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하자는 둥 말자는 둥 자기 나름대로 정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나왔으니까 일단 예.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분이 그래도 제3세력으로 보통 제3세력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선거 끝나면 사라졌잖아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정치판에서 버텼고 또 4, 5%에서 많으면 6, 7%까지 지지를 꾸준히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은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냐면 워낙 여야 후보들이 지금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새에 대해서는 저만큼 또 멀쩡한 사람도 없다라는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당 후보가 앞으로도 계속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분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식 출마 선언했는데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하고 네. 그 자체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올 총각부터 저하고 좀 뭘까 대담을 하자 그랬어요. 그 대담이 뭐냐면 책을 내기 위한 대담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봄에 제안을 받았으니까 오래전부터 나올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책이 나간다 하더라도 혹시 이걸 갖다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담만 저는 그냥 대담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담만 하셨답니다. 예,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지할지 안 할지는. 지지 여부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덕분에 한판 승부에 안철수 후보 한번 나오셔서 또 예.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5번을 제가 대담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은 예, 전 여전히 정치 혐오의 틀에서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2011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정치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이제 국회의원 300명 많다, 200명으로 줄이자. 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또 무슨 본인 임기도 줄이겠다고 하시고 뭐 뭐든지 청와대도 줄인다.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손 놓을수록 테크노크라트와 관료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으면 선출직을 뭐하러 뽑습니까? 전부 다 관료들을 뽑아서 채우면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하시는 분들 기본 지지는 갖고 있지만 이런 지지가 우리나라를 이끌 만큼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단일화 변수 계속 나오는데 아까 진 작가님은 그래도 처음 시작인데 좀 지켜보자는 말씀하셨어요. 김 소장님은 전 단일화 끝까지 안 하실 거다라고 일단은 예측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양보해서 안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일화 시장 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단일화로는 승부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수민 평론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명의 후보가 단일화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캠프죠. 그것도 캠프 대변인격인 이 비전 전략실장까지 말씀하셨지만 예, 종로에 나가라. 이게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선거 전략 전반, 국정운영 전반을 맡기려고 할 텐데 김종인 박사님이 또 안철수 후보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은 않죠. 예. 네. 이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 한 말씀 보여주시죠. 네, 저는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반응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네, 네.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 DJP 연합 방식.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게 서로 뚜렷해졌고 예. 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도사 같은 말을 하셨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홍준표 후보는 국무총리로 안철수 대표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DJP 얘기까지 꺼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김성희 소장은 그 김근식 그 교수님의 말이 좀 모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비전전략실장이죠. 그 안철수 대표의 종로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김근식 실장이 이게 꼭 모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이제 김 실장이 제시를 한 거는 러닝메이트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어쨌든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사실상의 대통령하고 같이 뛰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쪽 입장에서는 좀 예우를 해주는 발언은 아니었을까. 예, 그다음에 종로가 좀 우상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종로 유권자들이 아무나 받지는 않거든. 신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대선 후보급 총리급 예, 네. 급의 인사들을 받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예우를 한 거고. 모욕적인 발언은 아니다. 가능성이 안철수 있다. 대표편은 저밖에 없는 겁니까? 한편 이제 국민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도 모르면서 일단 5번 인터뷰를 해보고 말씀해 주시기 예. 자, 국민의힘 당원 모바일 투표 얘기 좀 해보죠.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가 좀 해석도 좀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그 새로 신입 유입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절반이 이제 2030, 40 그 젊은 세대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이 또 5060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 5060마저도 사실 젊은 세대들이 끌고 들어온 부모님이다.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누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홍준표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김 소장님.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30이 24,000, 23,000 해갖고 대략 한 5만이 좀 안 되고 오히려 50대 이상에서는 48,000, 60대 47,000, 70대 이상 17,000명으로 50대 이상의 증가율이 꽤 높은데 네. 글쎄 그거를 이제 누가 데리고 왔는지 제가 남의 당 사정이라 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고연령대에서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차 예비경선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2030의 바람이 일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 쪽이 당원에서는 좀 압도하지 않을까. 여론조사로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 네, 일단은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이 좀 강하게 그렇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030 쪽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꾸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예견을 한 게 있는데 대구 50대 자영업자가 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대구 50대 네, 딱 자영업자. 중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서문시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죠 네. 서문시장 그 윤석열 후보 방문했으면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지지세도 조직적으로 있지만 또 홍준표 후보 고향이고 지역구기도 하거든요. 예, 그 사이에 딱 놓여져 있는. 네, 보통 대구 지역 하면 이제 보통 대선 본선 때는 한쪽 축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이 경선에서는 좀 캐스팅 보터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야를 통틀어서 2030이 열광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민주당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에 들어가서 착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의 낡은 이미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보가 되면은 이것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입은 거 아닙니까? 낡은 옷, 그럴 수도 낡은 있고, 옷 그런 입은 것도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또 결부해서 볼 만한 것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인 것 제가 같습니다. 그때 홍준표 누굴까요? 나오는 걸 기대할 것 같아요. 진 작가님은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030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도층 지지,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았던 쪽 중도층이 또 있어서 네. 양쪽이 이제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또 봐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득표를 위해서 누가 나오는 게 더 유리할까도 있겠지만 예. 만약에 단일화를 하고 연합을 할 경우는 누가 더 좋은 파트너인가 이것도 또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의 옛날 결과라서 그렇긴 하지만 2030이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높지 않은 쪽이 60%로 많았거든요. 더 많아서 이분들이 본선에서 이제 팔짱 끼고 지켜볼 거라서 매우 흥미진진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화수 목 그죠? 3일 남았네요. 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을 했고 31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 원 내지 5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 원 내지 5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방안을 밝혔고요. 예.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내의 불협화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당이기 때문에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논쟁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을 한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잇따랐는데요.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라 돈으로 선심 쓰듯 돈 풀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대장동 의혹을 감추기 위해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 인사했던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이 재난지원금과 결부되어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을 하고 망국적인 기본소득 원리의 도입을 막아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연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또 이제 대선 후보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주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그 윤석열 후보가 1인 1실언이라고 그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이분은 1인 1아수라, 1일 1아수라라고 하죠. 아수라요? 그러니까, 예,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막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대장동에 이제 깔려 있는 대장동으로 쏠려 있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설리익은 검토도 안 된 정책들을 마구마구 던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 총량제, 그러니까 던졌다가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냥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주 4일제도 원래 심상정 의원의 공약이잖아요. 이거 던졌다가 또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또 재난지원금 던졌는데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왜냐하면은 1차 재난지원금은 오케이인데 2차 재난지원금도 정책 목표가 좀 불투명한 거였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 성장률 인위적으로 높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은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이걸 또 던지니까 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정의당에서마저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일종의 전술로서 툭툭툭툭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죠. 예. 김성현 소장님. 예,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2020년 보면요, 우리나라가 9.4%예요. 이제 뭐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높고 개인 부채가 낮았거든요. 지금 평균도 4%가 안 되는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요. 왜 우리나라가 높느냐?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되니까 개인이 알아서 빚내라. 뭐 자영업자들 빚내고 뭐 일반인들 빚내고 엄청나게 빚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문제라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는 9수가 싫어. 우리 29 되면 30 되는 거 싫어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49%에서 50% 넘는 게 싫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은 던진 수라고 보고요.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데는 민주당과 국회와 이 정부 간에 좀 뭐 일정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재정 건전성 논리가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던진 수다. 예, 이 국가부채 문제는 좀 따로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 국가부채가 드러나는 게 복지 때문이거든요. 복지 시스템들 갖춰졌는데 지금 이런 것은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재난지원금 그렇죠. 같은 경우. 목돈을 들여가지고 쪼가리 해가지고 고기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나면 없어지는 이런 식에다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은 세수가 지금 초과했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재정기획부에서 세수 예측이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매번 이게 크게 어긋나거든요. 그럼 모델을 고쳐야 될 문제고, 세수가 갑자기 10조가 더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더 들어온 건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지를 봐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돈 나왔다 쓰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수 초과분은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반도체 사업이 잘 돼서 세수가 많이 거친 거라서 뭐 전 이건 기재부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 돈 쓰자고 달겨드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다음에 채무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재 규모로 하면 20조에서 30조 정도인데 복지 전체에서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20조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세수 초과분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 부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 위기에 왔을 때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위기를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그걸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라 가지고 모든 게 다 풀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돈을 뿌려서 아무데나 쓴다? 자영업자들은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효율적인 재정 정책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2차, 3차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여태까지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렇게 갑자기 논지가 달라지시면 안 진 된다고 작가님 생각합니다. 말씀 좀 먼저 듣고요. 예, 이런 거란 말이죠. 이분이 자꾸 이런 걸 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12%더 주자 그러는데 그 12% 상위 소득자거든요. 이 상위 소득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이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수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역진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이 이걸 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자기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적 효능감이라 그러잖아요. 아, 역시 이재명을 뽑았더니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 그다음에 이걸 자기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건데 결국은 비용은 세금이거든요. 비용은 사회화하고 그 이익은 자기가 사유화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획재 김성현 정부가 2년 동안 팽팽 놀다가 이제 와서 나래비를 세우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 보험을 가지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거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들 대상으로 해서 12% 나래비를 세워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도 없고 차만 가지고 있는 소득 3천만 원도 지금 상위 12%에 포함돼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게 이번 재난지원금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커버해서 돈을 주는 게 맞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뭐 부자들만 줬다라고 하는 것은 12% 나래비가 똑바로 세워졌을 때이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위 12% 안에 더러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궤변이죠. 예, 자 재난지원금 문제 자, 찬성하시는 분 유병성님은 소비 진작 효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찬성 의견 주셨고요. 반대 의견 주시는 민옥기님은 왜 세금 풀어서 나눠줄 생각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핀셋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라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요유 씨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오늘 드디어 시행 첫날이죠.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영업자분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식당, 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집니다. 이런 제한은 계속 적용이 되는데 수도권은 10인, 비수도권은 12인까지 적용이 되고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최대 4인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제가 도입이 돼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쪽에는 접종이 완료된 사람 또는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로 음성을 받은 사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확진자 수 추세가 되겠죠.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86명인데 하루 전보다 375명 줄었고 닷새 만에 2,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다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참고를 해야 될 텐데 병원을 또 가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 일부는 확진자가 폭증하면 2만 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접종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1일 확진자 5,000명 가량을 위드 코로나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로 보고 있고요. 예. 또 1만 명이 나와버리면 의료 체계가 마비된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또 접종 증명이라든지 음성 확인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가 넘으면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비상 계획을 발동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부스터샷이 관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는 한때 1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를 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최근 1,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스터샷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현재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려면 부스터샷이 관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스터샷은 이제 2차 접종 후에 추가 접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수급에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인데 자 일단 이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서서히 이제 그쪽으로 이행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굴곡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그 언론의 탓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확진자 수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속보, 속보 이러면서 막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런 예. 뉴스가 나오는데 맞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 통계를 뭐 그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위주로 치명률 바꾸겠다라는 건 위주로.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철저하게 이거 다 풀어주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방역 각자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울러 가지고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끔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경증 환자들은 재택 치료를 이제 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좀 재택 제대로 치료를 할 알아야겠죠. 경우에 그 또 쓸데없는 공포감 때문에 저 집에 환자라서 이런 예, 그렇죠. 데서 좀 벗어나게 정부에서 약간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김성현 소장님. 구순 제가 그 응급실로 이 의사의 SNS 글을 봤는데 구순 환자가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분인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백신을 맞았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실까봐 백신이 두려워서 아버님만 안 맞았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즉 언론이 만들어 놓은 백신 공포에 의해서 자식들이 아버님만 안 맞췄다 그런 비극적인 일을 초래했다라고 보는데 아직 뭐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안 맞으신 어르신들 언론 믿지 마시고 꼭 방역 당국 믿으시고 백신들 빠짐없이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자식들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좀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맞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말씀했어야 됐다. 위험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자식들은 판단 맞고 미스한 아버님만 안 맞췄다 그런 비극이 생기는 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김수진 평론가 앞으로 또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될 중점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풀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정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예, 오늘도 보면 이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커 비상계획 발동의 기준으로 삼아놨는데 어쨌든 이제 최악의 경우 이 선을 넘어가면 경보를 울리겠다라고 하는 그 태세는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추게 되면 좀 우리가 미련 없이 딱 멈춰서 또 한 2주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연하게. 네. 예. 그래서 5천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정부 발표들은 추가적으로 볼 부분도 있을 것 이럴 같습니다. 때도 정부가 좀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재정이 듬뿍. 필요하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일부 마지막에 공감을 이루셨습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